여러분은 어머니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 한국 어머니의 삶과 희생, 그리고 사람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지만 그 사랑은 너무 늦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머니와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우리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집 앞에 작은 정원이 있었고 봄이면 어머니가 심은 튤립과 장미가 곱게 피어나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그 정원을 지나 등교하거나 출근길에 나서는 가족들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익숙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늘 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풍겼고 그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나에겐 참 어른스러워 보였다. 출근하시기 전 아버지는 꼭 내 방 문을 살짝 열어 학교 잘 다녀와라 하고 속삭이고 하셨다. 그 목소리가 따뜻해서 나는 아침잠 속에서도 늘 미소를 짓곤 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리시면서도 항상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다. 아버지의 도시락을 싸고 우리가 먹을 아침상을 차리며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곤 하셨다. 이 곡은 내 아빠랑 연애할 때 자주 들었단다 하면서 웃으시는 모습은 나를 늘 웃음 짓게 했다. 어머니의 손맛은 국내에서도 유명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김치 맛을 배우겠다며 자주 들르셨는데 어머니는 손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도 정성만큼은 따라잡기 힘들거렵다고 하시며 장난스럽게 웃으셨다. 우리 형은 정말 완벽한 형이었다. 언제나 똑바로 눕는 습관, 깔끔한 필기, 내일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은 나에게 자극이 되었다. 형은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 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기억도 있다. 그 순간 형은 교복을 입고 있음에도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보였다. 형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 학생들이 환호했고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는 나는 형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같았다. 저녁 시간은 항상 특별했다. 저녁 7시가 되면 집안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내가 한 명씩 거실로 모였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틀다가 이런 건 나중에 봐도 된다 면서 방송을 끄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버스 이야기들은 우리 가족의 웃음 버튼이었다. 오늘은 어떤 아저씨가 버스에 타서 자꾸 내가 아는 척을 하더니 결국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더라니까 하시며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저녁 식탁에서도 늘 손이 바쁘셨다. 김치찌개를 국자로 휘 젓다가도 밥그릇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형이나 나에게 더 먹으라고 권하시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당시에는 몰랐다. 아마 그 안에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형은 어머니 몰래 테이블에서 나온 생선구이를 집어 먹으려다가 결국 들켜서 너도 참 못 말려 나는 어머니의 핀자를 듣곤 했다. 그럼에도 형은 쑥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윙크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가족들의 이런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별표, 이렇게 따뜻한 하루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별표.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행복이라 해도 그 순간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땐 몰랐다. 그 평범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쁨이자 선물이었다는 걸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루였다. 1월의 차가운 공기가 온 서울을 뒤덮고 하늘에서는 눈이 끊임없이 내렸다.
우리 집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온 세상이 새하얗게 덮여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셨다. 버스 기사 동료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일을 못 나오게 되어서 대신 출근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급하게 아침을 드시고 계실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며칠 전부터 정성껏 뜨개질로 만든 두툼한 회색 목도리를 건네셨다. 밖이 이렇게 추운데 이거라도 하고 가셔야지.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목소리도 따뜻했지만 손길은 더 따뜻했다. 아버지는 그 목도리를 걸치며 미소를 지으셨다. 역시 우리 집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당신이야. 그 말에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미소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가 집안 어딘가에서 통화를 하고 계시는 걸 들었다.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뭔가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네? 동작대교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게 무슨...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전화기를 떨어뜨리셨다. 나는 얼떨결에 어머니를 따라 택시를 타고 동작대교 근처 병원으로 갔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눈 내리는 창문 밖 풍경이 한없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사고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뉴스 화면에서는 대규모 연쇄 추돌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 속출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봤을 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보셨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그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흐느껴셨다. 아버지가 떠나실 때도 목에 감고 계셨던 그 회색 목도리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내 가슴에 깊이 박혔고 혐은 옆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을 보면 그도 나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전에 없던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항상 웃음소리가 넘치던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그저 눈물과 무거운 한숨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늘 앉으셨던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목도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형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계실 때 늘 웃음을 띠며 우리를 돌보던 어머니는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매일 피곤해 보이셨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작은 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일은 단순했지만 체력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거운 쌀 포대를 옮기고 포장하는 일을 하셨다. 겨울에는 공장이 너무 추워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도 손이 꽁꽁 얼었다고 하셨다. 집에 돌아오실 때는 손목에 파스를 붙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것도 다 너희 둘 잘 키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셨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힘든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 무거운 쌀 포대를 나르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가끔 공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들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도 몰랐다. 어느 날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어머니가 집에서 떡볶이 소스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부엌에는 열기가 가득했고 어머니는 계속 땀을 닦으시면서도 소스 냄비를 젓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다. 엄마, 이렇게 더운데 쉬엄쉬엄 하세요. 안 힘드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힘들지. 하지만 너희들 잘 먹고 잘 크는 모습 보면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어머니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진심이었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생들부터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어머니의 떡볶이를 칭찬했다. 이 집 떡볶이는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가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나는 말에 어머니는 언제나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아유, 그냥 평범한 맛이에요. 근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떡볶이에는 어머니의 수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항상 소스를 끓이기 전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고르셨고 조금이라도 맛이 부족하면 다시 처음부터 만들고 하셨다. 어머니에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었다. 또 한 번은 밤늦게까지 설거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다. 엄마, 손목이 아프면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괜찮아. 병원 갈 돈 아껴서 너희 학비에 보태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자신의 아픔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꺼내며 미소를 보이곤 하셨다. 너희 아빠가 예전에 이런 떡볶이 파는 걸 참 좋아했는데 내가 소스 맛보기를 시키면 늘 이건 최고야라고 했지.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눈가에 살짝 고인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하셨다.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추억을 떠올리며 느끼는 감사와 사랑의 흔적 같았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계셨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무게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웃음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방패와 같았다. 형도 벼락이 시작했다. 어머니가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게 되면서 형은 자신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형은 스스로 이제 우리 집에 가자는 나야 라고 말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이 점점 형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형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가끔은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은 우리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이 빠지는 일이 늘어나고 어머니가 밥 먹으러 나와라 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라면 먹을게요 라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주말에도 형은 도서관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가곤 했다. 형의 방에 들어가 보면 책상 위에는 시험 대비 문제집과 노트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형의 필기에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형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형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걸 알았지만 너무 지나쳐 보였다. 어머니는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
아마도 형의 마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가끔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 집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우리 둘을 챙기셨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잠깐 쉬는 시간에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피곤함 대신 미소가 번졌다. 너희들만 잘 크면 나는 다 괜찮아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당연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얼마나 큰 희생에서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 집은 점점 예전과는 달라졌다. 저녁 식탁에 앉아 웃으며 대화하던 시간은 사라지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힘든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쁘셨고 형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 때문에 점점 더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나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와 형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형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기뻐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이게 다 너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그간 모아두었던 적은 붕과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형의 등록금을 마련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어머니가 형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신지 알 수 있었다. 형이 대학에 가고 처음 몇 주는 괜찮았다. 형은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서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우리 교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셔. 이번 학기에만 3권의 책을 쓰셔서 형은 학교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였고 어머니는 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조금 부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다. 우리 형이 저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전에는 매주 전화라도 했지만 이제는 형에게 연락하기도 어려웠다. 어머니가 형에게 전화를 걸면 항상 짧게 대답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었다. 요즘 공부가 많아서 그래요. 끊을게요. 형의 목소리는 전에 비해 훨씬 차가워졌고 어머니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쳐다보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형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 집? 그냥 시골에 있어. 엄마도 그냥 소일거리 정도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일까? 형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어머니가 형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형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형이 집에 잠시 들렀을 때 나는 형의 가방에서 화장품과 세련된 액세서리를 발견했다. 그제야 형이 요즘 바빠진 이유가 단순히 공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형은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었다. 어머니는 형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기뻐하셨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형이 여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의 그 점은 점점 어두워졌다. 어느 날 형은 집에 거의 오지 않으면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아들아,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건 좋은데 학업은 잘하고 있지? 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엄마, 이제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형의 태도에서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은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형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고는 있어?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형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아마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형이 그렇게 변한 것은 어쩌면 반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럼에도 형의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다만 가끔씩 저녁을 드시면서 혼잣말처럼 형이 힘들지 않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결심했다. 별투나라도 엄마를 지켜드려야겠다. 어느 날 형이 내게 말했다. 이번에 여자친구를 내게 소개할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어머니도 뵈면 더 좋잖아. 하지만 형의 얼굴은 곧 굳어졌다. 형은 잦은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형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다. 나는 어머니가 떠올랐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가족을 위해 고생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형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형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걸 희생하셨어. 그걸 여자친구한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 앞에서 우리 집 상황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 그럼 언젠가는 다 알게 될 텐데 그땐 뭐라고 할 거야? 정말 진심으로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 나와 형은 한참 동안 말다툼을 이어갔다. 형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나는 형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형은 마지못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형의 여자친구가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그토록 피곤했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새벽부터 분주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셨다.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냄비 소리와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형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한껏 들뜬 모습이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데려온다는데 엄마가 잘해줘야지. 안 그래? 어머니는 주방에서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나에게 웃으며 물으셨다. 어머니는 형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꽉 채우려고 애쓰셨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심지어 형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단팥떡까지 만들어 두셨다. 손수 빚은 만두를 찌면서도 어머니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그 친구도 좋아하지 않을까? 나는 어머니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식탁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엄마, 충분해요. 형도 여자친구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잘 차려서 대접하고 싶잖아. 내 형이 여자친구를 데려올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잘 보여야지. 어머니는 심지어 자신이 입을 옷도 신경 쓰셨다.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던 밝은 색깔의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꺼내 입으셨다. 그리고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앞치마는 좀 낡았지만 어쩔 수 없네. 그래도 깔끔하니 괜찮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멋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설렘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의 여자친구가 어머니의 이런 진심을 알아줄지 걱정이 됐다. 형과 그의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오던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문이 열리고 형의 여자친구가 거실을 둘러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었다. 작은 거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어머니가 두르고 계신 낡은 앞치마까지.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죄송한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그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집을 떠난 후 집 아래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그녀가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시며 어색하게 웃으셨다. 아이고, 갑자기 일이 생겼나 보네.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순간 혐은 어머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그렇게 입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형의 말에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셨다. 엄마가 뭐가 어때서? 그냥 평소처럼 깔끔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혐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탓했다. 엄마, 앞치마도 낡았고. 아무리 첫인사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을 향해 소리쳤다. 형,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여기까지 형 위해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알아? 그 여자친구가 우리 집 사정이 이해 안 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형이 진짜 문제라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말리셨다. 들아, 그만해라. 형도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나는 도저히 형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형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켜오셨는지를 아는 나로서는 형의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남겨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하셨다.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은 빈 접시와 그릇들을 보며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그런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으셨는지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움직이셨다. 나는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뭔가가 가슴속에서 꽉 막혀 움직일 수 없었다. 집안은 형의 날카로운 말과 그 뒤에 어색한 정적이 남겨져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어머니는 그 침묵을 깨지 않으려는 듯 부엌으로 조용히 걸어가며 말씀하셨다. 엄마가 너무 서툴러서 너희한테 창피를 줬나 보다. 미안해. 엄마는 그저 너희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형을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형, 도대체 엄마가 뭘 어쨌길래 그렇게 말해? 엄마가 형한테 부끄럽게 만든 게 뭐야? 형 생각엔 엄마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됐어? 형이 등록금 내라고 엄마가 떡볶이 팔고 새벽에 나가신 건 기억도 안 나.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형의 침묵은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나는 그의 무반응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형, 그렇게 여자친구랑 잘 살고 싶으면 엄마 없이 살아봐. 형은 엄마가 뭘 희생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말을 더 이어가려는 걸 막으셨다. 그만해라.
이제 듣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친 후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엄마는 너희가 잘 됐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에 혐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혐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혐이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참으시는 것도 너무 답답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를 바라보셨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히 웃으셨다.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잖니. 형도 어쩌면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과정일지도 몰라. 나는 어머니가 왜 항상 형을 이해하려고만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어머니는 우리가 서로 다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셨던 거다. 그날 이후 혐은 가족과의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 가끔 집에 오는 형의 전화는 필요할 때만 걸려왔고 그조차도 짧은 대화로 끝났다. 어머니는 형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다. 대신 어느 늦은 밤 내가 숙제를 하다가 문득 잠시 쉬러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엄마가 잘못했나 봐. 너희 아빠가 떠난 뒤로 형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어.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희한테 바치기만 하면 너희가 엄마 마음을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게 형에게 너무 큰 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다. 형이 지금 뭐가 되고 싶은 어디에 있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려고 해.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도 인생이잖아. 그래도 혐이 언젠가 힘들어질 때 돌아올 곳은 여전히 여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다. 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고 돌아오실 때는 작은 꽃집에서 한 소미 꽃을 사와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고 하셨다. 또한 어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강좌에 등록하셨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지만 결혼 후 바쁜 가정생활과 생계 때문에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였던 거다. 어머니가 수업에서 받아오신 노트를 보며 나는 깜짝 놀랐다. 깔끔하게 정리된 필기와 작은 메모들이 어머니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소소한 행복의 기록이라고 써있네. 내가 어머니의 노트를 들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글쓰기 선생님이 그러더라. 내일의 행복을 기록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엄마도 한번 써보기로 했어. 그 노트에는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아침 공원에서 처음 보는 꽃을 발견했다. 이름은 모르지만 색깔이 참 예뻤다. 시장 가는 길에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나눠주셨다. 덕분에 저녁에 맛있게 먹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어머니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어머니는 글쓰기를 통해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고 계셨다. 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보며 나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형을 기다리며 홀로 마음 아파하실까봐 걱정스러웠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위해 살고 계신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형을 걱정하시지만 그 걱정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다. 가끔 어머니와 함께 글쓰기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어머니의 글에서 형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형이 돌아오면 이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 그냥 기록으로만 남겨둘까?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형이 언젠가 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어머니의 믿음은 여전히 단단했다. 어머니가 글쓰기 강좌에 다니시고 공원을 걸으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야 우리 가족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좀 어지럽네 라고 말씀하시며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 평소와는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병원 가봐야겠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으셨지만 나는 결국 억지로 모시고 북내 병원으로 갔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긴 피로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나는 계속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별표, 별일 없을 거야. 그냥 혈압 때문일지도 몰라. 별표하지만 진료실에서 의사가 건네준 진단서를 본 순간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말기암입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도 차가웠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믿고 싶지 않았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이제 겨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던 길 어머니는 내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셨다. 뭐라고 하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 했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네, 그냥 피곤하대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다. 너 거짓말 못하는 거 엄마가 몰랐겠지. 그래도 고마워.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평소엔 어머니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왜 그러니? 엄마는 괜찮아. 의사도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 오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역시 두려움을 숨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된 후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바쁜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형, 엄마 많이 안 좋아. 병원에서 말기암이라고 하셨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형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너 굳이 이런 얘기에서 나한테 뭘 원하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지금 나도 너무 바빠. 형의 차가운 말에 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형, 정말 그렇게밖에 말 못해?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지만 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형이 있는 서울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병원에서 받은 어머니의 진단서를 손에 들고 새벽 첫 차를 타고 형의 회사로 향했다. 형이 일하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하려 했지만 형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회사에서 나온 형을 보자마자
나는 다짜고짜 형 앞에 진단서를 내밀었다. 톰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 서서히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말기암. 그 순간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형을 향해 소리쳤다. 형, 이제 뭐라고 할 건데?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면할 거야? 형이 엄마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엄마가 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형은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지만 정작 형이야말로 엄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내 말에 형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형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형은 여자친구와도 연락을 끊고 짐을 정리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형의 얼굴은 한층 야위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형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다만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다. 왔구나. 밥 먹었니? 형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됐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긴 대화를 나눴다. 형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어머니는 그런 형을 용서해 주셨다. 나는 형과 어머니가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형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어머니는 눈에 띄게 밝아지셨다. 내일 새벽 일어나던 어머니가 조금 더 푹 주무시고 식사량도 늘었다. 무엇보다도 형과 함께 있는 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몇 년은 젊어진 것처럼 보였다. 형도 그런 어머니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형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하듯 어머니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모든 일에 참여했다.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근교부터 전국 곳곳을 다녔다. 어머니가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제주도 여행도 계획했다. 형과 나는 함께 어머니를 위해 여행 일정을 준비했고 드디어 제주도의 바람과 파도 소리가 어머니의 귀에 닿았다. 해변에 서서 맑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그러다 천천히 우리를 향해 돌아서며 두 손을 잡으셨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너희 둘 다 이렇게 내 옆에 서 있다니.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어머니는 눈가라 촉촉해 주셨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형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또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바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였다. 형과 나는 동네 사진관에 미리 예약을 잡고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한복을 대여했다. 한복을 받아든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것을 만지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이렇게 곱게 입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너희 덕분에 이런 것도 해보네. 사진 촬영 당일 어머니는 하늘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손질을 하셨다. 평소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립스틱을 살짝 바르시는 모습을 보고 형과 나는 서로 미소를 나눴다. 엄마, 진짜 고와요. 오늘 제일 아름다운 분이 엄마일 거예요.
내 말에 어머니는 민망해하시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하셨다. 사진 촬영은 너무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칠 때마다 어머니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셨다. 특히 어머니가 우리 둘과 함께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은 정말 특별했다. 어머니의 미소와 그 순간의 따스함이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사진이 완성된 후 어머니는 그 사진을 집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주셨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나중에라도 이걸 보면 너희랑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이 떠오를 거야. 그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이지 내가 본 어머니 중 가장 환하게 빛났다.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몇 달 동안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함께했다. 집 근처 고멀에서 산책을 하고 동네 시장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을 사면 웃음을 나누었다.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나와 형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미련이 없어. 너희 둘이 이렇게 함께 있어주니 그걸로 나는 충분해. 어머니의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울림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살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봄날의 새벽 조용히 잠든 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약한 바람과 새소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편안했고 한 점 걱정도 없는 표정이었다. 형과 나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고통 없이 찾아왔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날 아침 형과 나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는지 새삼 깨달았다. 옷장에서 나온 낡은 앞치마, 여행 가방에 깔끔하게 접혀있는 한복, 그리고 서랍 한 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노트가 우리를 오래도록 멈춰 세웠다. 노트는 어머니가 글쓰기 강좌를 들으시며 작성한 것이었다. 속에는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이 소박한 글로 가득 차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글귀가 형과 나를 울컥하게 했다. 별표, 엄마는 너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길 바란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엄마는 늘 너희와 함께할 거야. 별표. 형은 그 글을 읽다 말고 고개를 떨궜다.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생 동안 품고 계셨던 마음이 바로 이 짧은 글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고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엄마한테 한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 이제부터는 서로 더 잘 챙기면서 살아야지. 어머니의 장례식은 북내의 작은 화원에서 열렸다. 어머니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웃분들이 하나둘 찾아오셨다. 어떤 분은 떡볶이를 팔던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셨고, 또 어떤 분은 어머니가 아프셨던 걸 몰랐다며 안타까워하셨다. 너희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어머니가 남긴 따뜻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어머니의 유골을 제주도의 바다 가까이에 뿌리기로 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행복히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는 곳이었다. 바람에 실려 어머니의 흔적이 파도와 함께 멀리 흩어질 때 형과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어머니는 진짜 우리 곁을 떠나신 거겠지?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형과 나는 한참 동안 그 글들을 읽으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가족은 함께여야 의미가 있다. 어려울 때 서로 손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게 바로 가족이다. 그 글은 마치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숙제 같다다. 우리는 어머니가 남긴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형과 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집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노트를 펼칠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를 떠올린다.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끝없는 사랑과 희생은 여전히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되어 있다. 가끔 형과 함께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형, 엄마가 제주도에서 우리 손을 잡고 했던 말 기억나? 그럼. 이게 행복이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톰은 한삼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실 거야. 그 말이 맞을 것 같다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디선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많았다. 우리는 어머니가 곁에 계실 때 당연히 여기며 놓쳤던 많은 것들을 이제야 소중히 느끼고 있다. 어머니가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던 모습, 형과 나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걱정하시던 그 마음까지.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만약 여러분 곁에 아직 어머니가 계시다면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지켜보지만 때로는 자식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일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일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많은 후회를 남겼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 더 자주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서로를 아끼고 가족을 지키며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을 이어가는 삶을 살기로 말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머니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